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맞다 틀리다, 옳다 옳지 않다, 이런 이분법은 어찌 보면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자칫 좋다, 싫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어떠신가요? 정치권이나 국민이나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민영화를 두고도 좋다, 나쁘다, 또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도 좋다, 싫다 이런 식입니다. 통상임금 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또 경제민주화 요구 때문에 기업들은 다 죽는다. 절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시절이 수상할수록 우리는 좀 더 이성적이 돼야 될 겁니다. 생생경제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야말로 한다 안 한다 정말 오래 끌었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 내용 준비했고요. 3부에서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애매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3부 경제 핫이슈에서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이 이제 개시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도 오래 끌어서 그런 걸까요? 네, 우리 시장은 정말 오늘 인간적으로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종목들이. 근데 미국 얘기는 미국 얘기고 우리 시장은 가까운 일본에 계속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엔이 104원 또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장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테이퍼링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환율도 일단 1,060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엔화 부분에 대해서 더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관망세를 많이 펼치고 있다라는 점이 수급적으로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최저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 증시가 이런 부분들 투심이 상당히 좀 많이 불안해져 있는 상태인데 투심을 회복시켜줄 만한 그 어떤 요소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모습. 개인 투자자분들도 특히 그렇고요. 외국인들도 특히 지금의 원화 강세 환율보다는 엔화 약세를 더 틈타서 제가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당연히 일본 시장이 지금 선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적인 배제가 계속 우리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약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테이퍼링 호재를 뉴욕 증시에서 반영한 것이 우리 증시에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엔저가 온 것은 또 테이퍼링 시작 때문이기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엔저는 계속적으로 이어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제외하며 거의 대부분이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저께 있었던 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끌어내렸는데요. 그건 표면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인 이슈는 엔저가 자동차한테는 경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감을 보여주면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랑 부품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락을 했고요. 개별 이슈가 있었던 만도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폭이 제한되는 그런 가장 큰 이슈로 좀 자리 잡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의 주들이 일정 부분 좀 버텨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전체적으로 내년에 대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비관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급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부품 및 각종 부품 업체들이 좀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오늘도 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연말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다지 좋은 모습은 계속 못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듭니다. 최근에 뭐 많이 시끄러운데요. 뭐 정책적인 부재 부분들도 좀 많이 영향을 미쳐주고 있고요. 시장에 사실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고 기업들이 위축이 되면서 현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쓰려고 이렇게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은 또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각 산업별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증권산업도 상당히 좀 구조조정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외 중소기업들도 뭐 납품 자체가 잘 안 되고 납품을 하게 되더라도 대기업들이 수익성 조화 때문에 단가 인하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전체적으로 선순환의 고리가 깨지면서 또 고용이 안정화되지 못하니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지출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또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일본식의 불황으로 가는 게 아니겠냐라는 시장의 우려감도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뭐 대기업한테 친화적이지 않은 현재의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라면은 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 종목 선정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고려될 부분이 아니겠냐. 특히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월세나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이제 민들은 거기다 많이 투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또 팔아서 갚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증시가 침체가 되고 증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증권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끊어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런 고리가 끊어져야 될 부분들이 지금 잘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확실히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대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더 특히 지금 원화 강세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이제 기업들이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조금 오르면서 약간 좀 원화 가치는 떨어진 것 같은데 N1이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달러 가치도 외국인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많이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해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오른 것만 갖고는 해결이 될 부분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본 쪽 시장으로 눈길이 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인지상정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특히 그렇고요. 특히 오늘만 놓고 보면은 뭐 연기금이나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사실 뭐 아이러니하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을 눌렀을 리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업종 간의 교차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상에서는 기관이 매수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일정 부분 삼성전자라든지 몇몇 종목으로 지수만 받쳐놓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약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만 들으면 맨날 우울하게 끝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연말에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 언제쯤 선물 줘야 될까요? 울기만 하니까 선물을 안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좀 웃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겨울 강제 절전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없기를 바라고 또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정부는 오늘 올 겨울 전력 수급 상황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강제 절전은 안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 겨울에 이제 전력이 가장 많이 수요가 일어나는 그 시기가 이제 1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 사이인데, 그 당시에는 그 시기가 되면 아마 전력 수요가 작년보다 한 200만 킬로와트 많아가지고 한 8,050만 킬로와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전기 수요가 더 많다는 거죠. 하지만 공급 쪽에서 역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이상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킬로와트면 사실 뭐 어떤 전력 수급상에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뭐 이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기에는 전망이 정부가 이런 낙관적 전망을 한 이 전제는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로 이제 가동이 중단됐던 신고리 1, 2호기, 그다음에 신월성 1호기,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가동 중단 상태인데, 이게 케이블 교체 작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가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네. 요 3개, 100만 킬로와트급 3개니까 300만 킬로와트죠, 총.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는, 재가동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지금 성립된 전망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이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요즘은 뭐 멀쩡한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툭하면 원전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고장도 툭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력 피크 시기에 수요가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고 또 마침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뭐 대형 원전이 한두 개가 멈춰서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거는 다시 강제 절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기대고 네. 예측이고 전망치지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 원전 관리의 문제점 너무 자주 고장이 나고 너무 툭하면 멈춰서는 이런 사태가 자꾸 빈발하는 걸 비춰보면은 글쎄요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화력발전소도 너무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한 것들이 멈출 수 있고 실제로 또 멈춘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발전소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공급이 빠듯하고 툭하면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좀 기계도 쉬어야 되는데 발전소도 좀 돌다가는 쉬어야 되는데 풀가동을 들어갔거든요. 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발전소도 피로가 누적이 돼서 자꾸 고장이 나는 게 이런 누적 피로에 따른 문제다 이런 지적도 지금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공급이 꼭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예, 그리고 LIG 그룹 CP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나요? 네, 뭐 이미 시작이 됐고 거의 아마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97%가량 완료가 됐다는 건데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양그룹 사태보다 먼저 일어났던 사태죠. 이거는 사안은 비슷합니다. 이 거의 쓰러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회사에 CP를 발행해가지고 팔았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제 사기 어음 발행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 LIG 그룹의 오너 부자가 다 구속이 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LIG는 어쨌든 이거를 다 스스로 이 피해액을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LIG 건설 피해자 CP 피해자 700명 가운데 지금 679명하고 합의가 됐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피해 금액이 2,100억 원인데 그중에 1,900억 원 이상을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끝났고 지금 아마 속도대로 간다면은 올해 안에 아마 이 피해 보상 문제는 다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LIG 그룹 오너들은 한 730억 원 정도의 사제 출연을 통해서 피해액을 보상했고 이제 그걸로도 모자르니까 결국 LIG 손해보험 주력 계열사죠. LIG 손해보험을 팔겠다. 그래서 이제 그 판돈으로 피해 보상을 하게 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물론 일이 커지리라고 LIG 그룹이 그 CP 발행을 그렇게 안이하게 했을 리는 없고 뭐 사기를 꼭 입히겠다, 사기를 끼쳐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설마 쓰러지랴 하고 했다가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이 사태로 인해서 결국 LIG 그룹은 사실상 해체가 됐습니다. LIG 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결국 그 LIG 손해보험이었는데요. 건설사는 이미 뭐 법정 관리 들어가는 상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상태였고 결국 주력사인 LIG 손해보험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이 피해보상금 마련을 위해서 대주주가 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조그만 뭐 방산업체를 비롯해서 조그만 계열사 몇 개 남게 됐거든요. 이 금융사기의 피해가 한 그룹을 통째로 공중분해시킬 만큼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이 동양그룹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모르겠습니다. 동양그룹은 그룹 자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돈도 아마 대주주 쪽에서 별로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음 발행 하나, 채권 발행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다른 그룹들도 아마 반면 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동양 사태가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팔아서 돈 마련할 것도 없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하철 타보면은 이제는 네. 뭐 다 휴대폰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 과거에는 지하철을 타면 이 책이나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되나요? 그런 사람들. 지금 보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건데요. 하루에 이 모바일 인터넷,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거죠, 인터넷에. 네. 하루에 횟수가 보통 12.3회 정도 접속이 되고요. 네. 총 접속 시간을 보면 1시간 반쯤, 1시간 34분, 1시간 반쯤 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기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뭐 이제 와이파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하는데 물론 제일 많이 접속하는 장소는 뭐 집이겠지만 네. 이동 중인 교통수단이라고 대답하는 응답도 80%가 훨씬 넘었습니다. 예. 뭐 아마 우리 뭐 버스를 타거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을 타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죠. 뭐 예. 뉴스를 보든 네. 그걸로 드라마를 보든 네. 게임을 하든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이 메신저를 하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뭐 그걸 꼭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만은 그렇죠.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모바일 기기에 분명히 과몰입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서라든가 뭐 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하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꼭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뉴스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신문도 좀 저는 신문사에 있으니까 신문을 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신문들을 잘 안 보시죠 요즘? 네. 그렇죠. 신문 펼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다들 이제 접속해서 각자의 세계에 좀 빠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대한항공이 대대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간단하게 전달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저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네. 보지 못하고 제목만 지금 네. 봤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공시된 내용입니다. 대한항공이 노후 비행기, 그 다음에 그 S-오일 네. 정유회사, 예. S-오일 지금 2대 주주인데 거기에 네. 지분,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매각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계속 지금 이 대한 한진그룹의 이 구조조정 문제, 유동성 문제가 계속 시장에서 제기가 되었고 네. 물론 그 핵심은 이제 그 한진 해운의 유동성 악화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만 대한항공 그룹 전체, 한진그룹 전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아마 그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예. 자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 재무구조 건전화 이런 네. 취지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 3조 5천억 원 정도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조정이라고 하네요. 꽤 큰 규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발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한길 5번이잖아.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니까 준비해야지. 아니, 어떻게 준비하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도로 왼쪽에는 홀수번호 건물이, 도로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네,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민원 신청할 때도 각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우편물, 택배 보낼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서 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도로명 주소. 안전행정부.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가 있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그동안 정말 오래도 끌었죠. 한다 안 한다. 전 세계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12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구 전략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건 알았지만은 과연 올해 안에 하겠느냐 이걸 두고서 시장은 정말 갈팡질팡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축소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신한금융투자 심재엽 투자분석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계속됐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12월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이 됐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5년 만에 결정이 됐고요. 일단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 자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이제 진행됐다, 이제 접어들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번에 결정했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MBS와 국채매입을 갖다 동일하게 50억 달러로 축소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10명의 위원 중에서 9명이 지금 찬성했습니다. 또한 옐런 부의장이 이제 차기 의장으로 나올 계획인데요. 내년 1월서부터인데 이 앞서서 그동안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그동안 많이 결정을 했었고요. 이제는 의장 자리를 갖다 내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차기 의장을 갖다가 앞두고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이 그동안 했던 정책을 갖다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지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도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내용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심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채권을 매입하는 거를 100억 달러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1월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작은 규모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요, 규모 자체에 있어서는 100억 달러, 이제 8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줄이는 거기 때문에 크지는 않은데요. 일단 미국 경제 자체가 자생력을 갖다 확보했다고 일정 부분 갖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돈을 갖다 들이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데 워낙에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바로 끊지는 못한 상태고요. 약간씩 줄여가면서 경제가 진짜 회생되는지 여부를 갖다 보면서 더 줄일지 아니면 얼마나 기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줄일지를 갖다 결정한 예정입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이 좀 하나의 숙제, 결자 해지를 하고 좀 떠난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해서 경기 부양 기조가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낮은 금리라고 할 수 있죠. 0에서 0.25%인데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낮은 저금리 상황은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경기 전망 역시도 좀 이번 FOMC에서 좀 수정했습니다. 네. 2014년 말까지 실업률을 갖다 6.3에서 6.6%를 갖다 볼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종전 수치는 6.4에서 6.8입니다. 그러니까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지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경기를 갖다가 올해보다 내년도가 미국이 좀 더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업률도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 특히나 FOMC에서 보는 향후의 미국의 경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돈은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야지. 그래도 양은 좀 줄지만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카드는 일정으로 유지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FOMC에서 결정된 것들을 보니까 매년 조금 규칙적으로라고 표현을 했던가요? 단계적으로라고 표현을 했던가 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지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하고 경제에 대한 균형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업률은 7%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돈을 갖다 줄여가지고 양적 완화 축소를 갖다가 지금 카드를 제시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낮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2% 미만의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디플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의 노동시장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데 중요한 방법을 거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제 자체를 갖다 논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FOMC 역시도 미국 경제를 갖다 아직은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 단계이고요. 예상보다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 시점을 갖다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겠다라는 의사를 갖다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점이 내년 언제다 이렇게 제시되지는 않았던가요? 시점 자체는요, 회복 기전 좀 더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미국 경제가 완전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점 제시하진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차, 2차, 3차까지 양적 완화를 했었는데 그때 1차, 2차가 양적 완화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걸까요? 일단 시장의 반응을 본다면요. 돈이 들어가는 시기에는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강도가 크면 클수록 효과가 더 컸었고요. 1차 단계에서는 굉장히 처음 단계였었고요. 돈에 들어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경기에 대한 부분도 기대치라든가 아니면 실적 개선 효과가 바로 시장에서 보였습니다. 2차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30% 정도가 적었고요. 근데 3차를 갖다 시작할 때의 반응은 미국의 경기가 돈을 갖다 넣지 않고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냐라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것이는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을 갖다 어떻게 회수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은 푸는 걸 언제쯤 중단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3차 양적 완화는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정도 아니면 끌고 가는 정도로만 볼 수가 있었고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카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불확실성 변수도 같이 좀 작용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이 그 구간에 있었고요. 미국 증시는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전일 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 자체를 본다면 달러화 가치 자체는 큰 변동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금리 수준 역시도 거의 2.8에서 2.9 사이를 갖다가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그 수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흥시장 입장에 있어서 오늘 시장 아시아권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움직임은 좀 상했습니다. 일단은 달러 대비 상대 통화를 갖다 봤을 때 원화 가치는 지금 8.7원이나 지금 상승했었는데요. 1,060원입니다. 전일 대비 상당히 많은 폭 상승했었는데 이 부분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향후에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초서부터 지금까지는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많이 주목했었는데 이제부터 원달러 환율의 동향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는 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화 가치는 내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건 단순하게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우리나라에 독이 될까, 약이 될까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위치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아니고요. 신흥국에 포함된 국가고요.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라는 카드를 갖다 내비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만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물론 의존하는 그런 수출형 국가긴 한데 미국이 중요하게 합니다. 근데 한국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경제 지표가 미국만큼 좋은 단계는 아니고요. 또 달러 가치라는 것이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서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다시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수출형 국가에는 좋은 패턴이긴 한데 과거 1, 2, 3차 양적 완화가 중단되거나 축소됐을 때 중단됐던 시점을 갖다 보게 된다면 다시 재개되기 때까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구간도 좀 비슷하다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동향을 갖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국 시장은 아니고요. 돈을 갖다 줄인다는 쪽으로 미국 FOMC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유동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생기게 된다면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갖다 회수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연말까지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동향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초저금리는 당분간은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양적 완화를 점점점 줄여가다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또 초저금리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도 조금씩 올려나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금리도 당연히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달러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도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복합주의를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사항은 채권보다는 이제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증가합니다. 네.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경기까지 좋게 된다면 아주 좋은 구간이라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구간은 아니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상황은 금리는 지금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두 번째 그 보안에 해당되는 펀더멘탈 부분입니다. 경기가 정말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제한될 여지가 좀 남아있고요. 또 선진국하고 이머징을 갖다 비교했을 때 선진국이 오히려 경기 패턴이 좋습니다. G2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을 갖다 봤을 때 이 두 개의 국가 경제 섹터에 해당되는 경기 회복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에 비해서 이머징 마켓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하게 된다면 주식은 좋은데 선진국형 해당되는 국가들의 주식이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엔저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그동안 수출주 역할에서 큰 효자 노릇을 했던 자동차 섹터들이 오히려 수출을 갖다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가지고는 좀 제한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섹터별 동향도 중요하긴 한데요. 오히려 환율 변동 확대 때문에 방어용 섹터에 해당되는 내수주라든가 아니면 유틸리티, 통신 같은 종목들이 변동성 확대에 따른 방어 역할에 해당되는 업종으로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IT라든가 자동차 섹터들이 오히려 약간 좀 외국인의 수급이 악화되면서 약화되는 거죠. 네. 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어떤 기조 변화 예상이 될까요? 당분간은 아닐까요? 일단 당분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시장이라든가 미국의 FOMC 역시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변수가 많았고 불확실하게 대답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달에도 미국이 테이퍼링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한국은행 자체에서는 이것을 테이퍼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결정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좀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갖다 계속했다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미국의 테이퍼링을 이미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스탠스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심재엽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막 이름만 부르는 버냉키. 네. 예,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제 이번 FOMC를 마지막으로 물러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 해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해왔다는 생각도 드는데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나요? 예, 지금 오랫동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4년씩 2번 연임을 해서 이제 8년을 했고요. 이 버냉키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평가는 둘로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해결사 그리고 금융위기의 구원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실효성 없이 돈만 풀었고 이 돈이 결국은 부자들 또 월가에만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났고
실물로는 돈이 안 갔고 그래서 미국 경제의 양극화를 불러왔다. 이런 좀 비판론이 같이 제기가 될 것 같고요. 버냉키가 이제 마지막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테이퍼링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그 비판론에 대한 부담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본인이 결정적으로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작한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것도 버냉키가 돼야 된다. 의장 임기 내에 그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퇴임하기 전까지는 그걸 못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퇴임하기 이제 마지막 그 회의에 뭐 첫 발이라도 좀 떼어놔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후임자 옐런이 들어왔을 때 부담이 덜해질 것이다. 이런 좀 일종의 결자 해지론이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버냉키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 테이퍼링이랑 나의 퇴임이랑은 관계가 없다. 선을 그었군요. 예,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주변 상황을 보면 그 버냉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이제 없는 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 미국 의회에서 이 연준의 돈 풀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또 이제 외교적으로도 이 미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중국, 브라질 이런 신흥국들과 좀 갈등 관계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양적 완화에 매듭을 좀 지어야 된다는 측면도 좀 분명히 있는 상태였고 버냉키의 최근 1년간 행보를 보면 이런 좀 의무감이라든가 좀 조바심 같은 게 좀 배어 있었고 결국에 이제 임기 마지막 회의 때 뭐 첫삽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라고 말하면 너무 이제 자연인에 가까운 것 같고 그냥 국제 경제를 오래 들여다본 기자로서 볼 때는 이런 위기 상황에 그 굉장히 빨리빨리 선택을 해서 대처를 해줬던 점은 잘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 풀었으면은 과연 이 정도까지 끌어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게다가 경기를 부양시키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 거잖아요. 돈을 풀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냉키로서는 상당히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그런 박한 평가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일단 이 실물 경제로 가지 않았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월가의 돈이 월가로만 가서 주식시장만 오르고 그런 좀 상대적으로 서민들한테는 좀 영향이 없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버냉키는 결자 해지하고 약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일본은 거의 이 아베 신조 총리의 말에 그냥 로봇처럼 따르는 일본은행 총재가 계속 돈을 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내일 또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이제 일본은 내년 1분기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돈풀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에 한 번 더, 좀 돈풀기의 양을 늘릴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회의에서 이러한 좀 실마리를 좀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구로다 총재 이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외신 인터뷰에서 양적 완화에 시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버냉키만큼이나 강한 그 돈풀기 의지를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돈줄을 이제 쥐고 있고 일본은 반대로 이제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일본은 그 아베노믹스 때문에 경기가 좀 어떤 불씨는 좀 붙었지만, 아직 그 아베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돈을 좀 풀 것으로 보이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양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국이나 뭐 신흥국에서 그 돈풀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일본 역시 이런 주변국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좀 일본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이런 걸 중단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외교적으로 미국이 현재 좀 일본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 같은 것도 좀 묵인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일본은 좀 앞으로 마음대로 좀 돈풀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일본이 돈을 풀고 미국이 돈줄을 재면 결국 환율에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엔화 약세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한국 또 주변국 수출 경제에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엔저가 가져올 그 어떤 우리 경제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통계적인 분석 같은 것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는 엔저 여파가 좀 줄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분석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신흥국들 한때는 이제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제 그 시발점이 됐을 때 신흥국들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그 비동조화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요즘에 영문 이니셜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팁스라고 해서 팁스가 뭐죠? 예, 동남아시아에 있는 태국의 T,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I, 필리핀의 P. 이렇게 세 나라를 해서 팁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악재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이프 헤븐이다, 안전 피난처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투자자들 외면을 받을 정도로 좀 복잡한 상황이고요. 그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금리 상승. 그리고 주가 하락 이런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돈줄을 재면 전 세계에 풀려나갔던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신흥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에서 외국인 자금 특히 이제 미국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이 나라에 있는 환율, 금리, 주식 이런 변수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그게 이제 경제 시스템까지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겪고 있는 문제가 그 정치 불안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정치 불안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이제 내년 7월에 이제 대선을 하는데 벌써부터 좀 정치적인 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우려 섞인 좀 투자자들의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필리핀은 정치보다 이제 태풍 지난달에 이제 하이엔 그것 때문에 경제에 좀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걱정이 있는데 외신들은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내년에 퍼펙트 스톰이 그 팁스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또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걱정이 되고 그리고 꽃미남들을 F4라고 하는데 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취약한 5개 통화를 F5라고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F5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 나라인데요. 프레자일 5. 이 나라들도 역시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는 아까 팁스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F5에도 이제 속할 정도로 좀 열악한 상황인데 이제 이 나라들을 보면 대규모 경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이제 불안해지게 되는데 미국 문제가 역시 이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 F5는 5월 달에 이미 좀 홍역을 좀 치렀었습니다. 그때에도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 축소한다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 나라들에서 그 외국인 자금이 계속 집중적으로 빠져나갔고 이 나라들 펀더멘탈이 아직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그 외화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5월 달부터 면역이 생겼다. 그런 가능성을 이미 반영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 설령 위기에 빠지더라도 좀 나라별로 차별화된 그 모습을 보일 거다. 그래서 그 미리 테이퍼링에 좀 대비해서 그 펀더멘털 같은 데 신경을 쓰는 나라들은 좀 충격이 없을 거고 구조조정을 좀 게을리한 나라들은 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F5도 좀 안전망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어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불씨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